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주일을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새벽이 생생해요. 낯선 도시의 응급실, 차가운 침대 위에서 저는 산소 마스크를 붙잡은 채 울고 있었습니다. 막혔던 숨이 한 모금씩 돌아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가시처럼 굴었던 한국 여자아이였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된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한국을 가장 크게 비웃은 사람도 저였습니다. 후진국에 왜 가느냐고, 거기서 도대체 뭘 배우겠느냐고 출발 전부터 코웃음을 친 게 바로 저였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한국에 마음을 열 때도 저는 끝까지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다 보여주기식 쇼라고 속지 말라고요. 그런 제가 왜 그 나라의 응급실 침대에서 며칠 전까지 무시하던 한국 아이의 손을 붙잡고 울었을까요? 그날 밤 신고 전화를 건 지 15분 만에 제가 그토록 깔보던 나라가 제 숨을 돌려줬습니다. 제가 자란 파리에서는 응급실 침대 하나를 잡는 데만 5시간을 떨며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외국인인 저를 15분 만에 의사 앞에 눕혔습니다. 더 빠르게, 더 따뜻하게요. 그 일주일이 제 18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어요. 부끄럽고도 고마운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로에 모로라고 합니다. 파리 8구에서 태어났어요. 개선문에서 멀지 않은 오래된 석조 건물들이 늘어선 동네였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는 파리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고등학교 중 하나였어요. 복도엔 수백 년 된 초상화가 걸려 있었고 우리는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 자부심으로 늘 턱을 살짝 든 채 다녔어요. 제 아버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부임하셨던 분이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하셨어요. 클로에, 문명에는 기준이라는 게 있단다. 그 기준은 유럽이야. 다른 곳은 그 변방일 뿐이고. 어떤 나라가 빌딩을 아무리 높이 올려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품격은 하루아침에 따라오는 게 아니란다. 저는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상은 파리를 중심으로 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친구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가벼운 천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멀쩡했지만 환절기거나 공기가 탁한 날이면 가슴이 안에서부터 조여오고 숨이 가빠졌어요. 작은 흡입기 하나면 대게 가라앉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학교 의료 서류엔 적어두었고 인솔 선생님도 알고 계셨지만 또래 친구들 앞에서는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10살 무렵 학교 운동회에서 발작이 온 적이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빙 둘러서서 헐떡이는 저를 내려다보던 그 얼굴들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남들 앞에서 약해 보이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흡입기는 늘 가방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고 아무도 없을 때만 몰래 꺼냈어요. 명문가의 클로에에게 약함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저를 어떤 벼랑 끝으로 데려갈지 그때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봄날 학교가 전통의 졸업 여행 목적지를 발표했어요. 작년 선배들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그 전해엔 런던의 금융가와 오래된 대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뉴욕이나 도쿄쯤일 거라고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강당에 울려 퍼진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올해 졸업 여행 목적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순간 강당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곧 여기저기서 술렁임이 터져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 말했어요. 선생님, 농담이시죠? 서울이라니요. 거기 가서 도대체 뭘 배웁니까? 제 목소리에 친구들이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친구는 그 자리에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가 가기 전에 학부모 200명이 학교로 몰려와 긴급 모임이 열렸습니다. 거기엔 은행 임원도 고위 관료도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왜 하필 그렇게 먼 나라냐고, 더 좋은 곳도 많지 않냐고요. 한 어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이 선진국이라고요. 우리가 한 세대 전만 해도 도와주던 나라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차분히 설명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가장 크게 비웃은 학생이었어요.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어차피 다 보여주기식 쇼일 거야. 우리 같은 외국 학생들한테 잘 보이려고 며칠 반짝 꾸며놓은 거겠지. 진짜 그 나라가 어떤지는 골목 안에 들어가 봐야 안다고. 속지 마. 저는 그 말을 무슨 신념처럼 반복했어요. 그게 제 자존심을 지키는 방패라고 믿었거든요. 친구들이 제 말솜씨에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저는 또 우쭐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엠마만은 좀 달랐어요. 엠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클로에, 그래도 가서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엠마, 너까지 왜 그래? 두고 봐. 내 말이 맞을 테니까.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자신만만함이 며칠 뒤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지 몰랐습니다. 출발하는 날 공항의 분위기는 묘했어요. 몇몇 친구는 일부러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고 부모들은 아이를 멀리 보내는 게 못내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클로에, 무슨 일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연락하렴. 세계를 누비신 외교관 아버지조차 그렇게 말씀하시니 저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의 변방으로 끌려가는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옆자리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12시간 뒤면 우리는 한 세대쯤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저는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글 하나를 올렸어요. 인생 최악의 졸업여행 시작. 댓글이 순식간에 달렸습니다. 거기 인터넷은 되니?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또 웃었어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파리의 불빛을 보며 일주일만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그 일주일이 제 인생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친구들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공항은 제가 본 어떤 곳보다 넓고 매끄러웠습니다. 천장이 까마득히 높았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비행기 통로를 빠져나오는데 한 친구가 멈칫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진짜 한국 맞아. 저도 솔직히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지만 겉으로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우리는 을에 길게 줄을 설 각오를 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는 입국 심사에만 2시간을 줄 서서 떨며 기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내 직원이 다가와 또렷한 프랑스어로 단체는 자동 심사대를 쓰면 된다고 안내했어요. 여권을 대고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니 10초 만에 통과됐습니다. 줄도 기다림도 없었어요. 친구 하나가 자기 여권을 들여다보며 도장이 찍힌 걸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짐을 찾으러 갔을 땐 가방이 이미 가지런히 나와 있었어요. 안내 로봇 하나가 다가오더니 또렷한 영어로 길을 알려줬습니다. 친구 하나가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이거 우리 파리 공항보다 좋잖아. 다른 친구들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입을 삐죽였어요. 공항만 번지르르하게 꾸며놓은 거야. 외국인 첫인상 챙기려고 만든 쇼윈도지. 저는 일부러 고개를 돌리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10초라는 숫자가 마음에 콕 박혔지만 저는 그걸 들키지 않으려고 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학교는 우리에게 한국 학생들을 한 명씩 짝지어줬어요. 일주일간 길잡이가 되어줄 또래 친구였습니다. 제 짝은 지원이라는 아이였어요. 저와 동갑인 서울의 고등학생이었는데 프랑스어를 어찌나 잘하는지 눈을 감고 들으면 파리 토박이 같았습니다. 지원은 우리 일정 내내 저와 같은 조에서 움직였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제가 가시돋친 말로 쏘아붙여도 지원은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제 곁을 지켰어요. 클로에, 오늘은 좀 어때요? 지원이 물으면 저는 됐어. 신경 쓰지 마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애의 친절이 더 얄미웠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자꾸 웃느냐고 속으로 빈정거렸죠. 그날부터 며칠간 친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탄성을 질렀습니다. 첫날 밤 우리가 묵는 숙소 앞 거리는 자정이 넘었는데도 한나처럼 화냈어요. 여학생 둘이 이어폰을 꽂은 채 편의점에서 나와 깔깔 웃으며 밤길을 걸어갔습니다. 엠마가 작게 말했어요. 클로에, 파리에서 우리가 새벽 1시에 저렇게 걸을 수 있었던가?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파리였다면 밤 9시만 넘어도 여자 둘이 저렇게 걷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호기심 많은 친구 몇이 지원을 졸라 가까운 거리를 한 바퀴 돌고 왔어요. 돌아온 친구들의 얼굴이 묘했습니다. 한 여자가 혼자 이어폰을 꽂고 강변을 따라 달리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요. 또 한 친구는 경찰관이 시민과 웃으며 길을 알려주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파리에서는 역 앞마다 큰 총을 맨 경관이 굳은 얼굴로 서 있는 게 익숙한 풍경이었는데 말이에요. 친구들은 그날 밤 내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움 없이 밤거리를 걷는 것, 그게 진짜 자유 아니냐고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운이 좋았던 거겠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자정이라는 그 시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엔 더한 일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식당 의자에 휴대폰을 두고 나왔는데 2시간 뒤 돌아가 보니 직원이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잠금도 안 된 최신형 휴대폰이었어요. 그 친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고맙다는 말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카페에서 휴대폰으로 미리 주문을 넣었는데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음료가 딱 맞춰 나와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때마다 작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똑같이 말했어요. 운이 좋았겠지. 우연이야. 저런 건 어디나 있어. 사흘째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엠마가 길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거미줄처럼 쩍 갈라졌습니다. 팔이었다면 수리점에 맡기고 사나흘은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데려간 작은 수리가게에서는 부품을 갈아 끼우는데 채 2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값도 파리 수리비의 절반이 안 됐어요. 엠마는 새 것처럼 멀쩡해진 화면을 이리저리 비춰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또 탄성을 질렀어요. 저는 이번에도 팔짱을 꼈습니다. 관광지라 외국인한테 바가지 안 씌우려고 그러는 거겠지.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솔직히 그 20분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엔 한 친구가 강가 잔디밭에서 휴대폰으로 음료를 시켰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10몇 분 만에 배달원이 그 넓은 공원 한복판까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정확히 우리가 앉은 돗자리 앞으로요. 친구들은 환호를 터뜨렸어요. 강 한가운데까지 배달이 오는 나라라니 하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차가운 음료가 분명 시원했는데도 저는 그게 다 별것 아니라는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날 저는 그 친절들이 진짜일까봐 오히려 더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라면 제가 평생 믿어온 것들이 흔들릴 테니까요. 그날 저녁엔 좁은 골목시장에 갔습니다. 길 양옆으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어요. 한 상인 아주머니가 우리에게 자꾸 뭔가를 집어주며 웃으셨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안 통했는데 그 웃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친구들은 처음 보는 음식들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냄새가 좀 낯설다며 끝내 입에 대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맛이 아니라 제 자존심 때문에 입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 한 친구가 길에서 넘어지며 안경을 깨뜨린 일이 있었어요. 한쪽 다리가 부러지고 렌즈가 빠져나와 그 친구는 사색이 됐습니다. 시력이 몹시 나빠서 안경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걷는 친구였거든요. 파리에서라면 새로 맞추는 데만 3주를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지원이 데려간 안경 가게에서는 그 자리에서 시력을 재고 렌즈를 깎아 끼우는 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값도 파리에서 낼 돈의 10분의 1이 될까 말까였어요. 친구는 새 안경을 쓰고 세상이 또렷해지자 그만 울컥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 자리에서 너도 나도 안경을 맞추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동 한가운데서 또 팔짱을 끼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관광객 많은 동네라 그런 거야. 어디다 저렇겠어. 하지만 그 30분이라는 숫자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자리에서까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어갈수록 저는 더 고집스럽게 마음을 닫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걸 저 혼자 부정하는 게 이상하게 제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엠마와 부딪혔어요. 엠마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클로에, 너 왜 자꾸 그래? 다 같이 좋게 보면 안 돼. 저는 발끈했어요. 너희가 며칠 꾸며놓은 거에 다 속는 거야. 정신 차려. 그날 이후로 저는 우리 무리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친구들은 즐거워했고 저만 팔짱을 낀 채 뚱한 얼굴이었어요.
그런 저를 끝까지 챙겨준 사람이 지원이었습니다. 둘째 날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데 제 가방에서 작은 물건 하나가 툭 떨어졌어요. 제 흡입기였습니다. 대굴대굴 굴러간 그걸 지원이 얼른 주워 제게 건넸어요. 클로에, 이거 떨어뜨렸어요. 지원은 그러더니 잠시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혹시 천식 있어요? 저는 그걸 낚아채듯 가져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신경 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지원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작게 한마디 덧붙였어요. 혹시 힘들면 언제든 말해요. 나 밤에도 전화 받으니까. 저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그 뒤로 제가 계단에서 조금만 숨을 몰아쉬어도 지원의 눈이 슬그머니 저를 살피고 있다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일정은 갈수록 빡빡해졌어요. 나흘째가 되자 저는 몸이 무거웠습니다. 늦봄의 공기가 텁텁했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금씩 조여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베개가 축축할 만큼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흡입기 한두 번에 가라앉았을 텐데 그날따라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저를 불안하게 한 건 가슴 깊은 곳에서 익숙한 신호가 슬며시 고개를 드는 거였습니다. 발작이 오기 전이면 늘 그랬어요. 숨을 들이쉴 때 아주 미세하게 끝이 걸리는 느낌, 가슴 한복판이 좁은 옷을 입은 것처럼 답답해지는 느낌. 저는 그 신호를 잘 알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저 시차 때문이라고 잠을 설쳐서 그런 거라고 저 자신을 속였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도성을 둘러싼 옛 성곽길을 걸었습니다. 완만한 오르막이었는데 중간쯤에서 저는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어요. 다리가 휘청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난간을 붙잡았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잠기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원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다가와 조용히 물병을 건넸어요. 클로에, 잠깐 앉아서 쉬어요. 안색이 안 좋아요.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더워서 그래. 저는 억지로 다시 걸음을 옮겼어요. 약해 보이기 싫다는 그 자존심이 그날도 제 입을 막았습니다. 지원은 더 권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 한 걸음 뒤에서 계속 저를 살폈어요. 저녁이 되자 인솔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클로에, 서류 보니까 천식이 있던데 약은 챙겼니? 무리하지 말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선생님. 다 챙겼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사실 그때 제 흡입기는 이미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한 번 누를 때마다 약이 점점 묽게 나오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새 약을 구하는 일조차 미루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클로에가 한국에서 약국을 헤맸다는 이야기를 저는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한국 약국에 들어가 더듬거리며 도움을 청하는 제 모습이 그 알량한 자존심에 도저히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 미루기 하나가 그날 밤 저를 벼랑 끝으로 떠밀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강가에서 열린 야간 축제에 갔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화려한 불빛과 음악, 그리고 어디선가 흘러오는 옅은 연기 같은 것들 사이에서 저는 문득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사람이 많아서겠지 했어요. 그런데 답답함이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공기가 가슴 끝까지 닿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가슴 위에 누가 무거운 돌을 천천히 올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조금 떨어진 구석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져 흡입기를 꺼냈어요. 한 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약이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바닥나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작은 통을 흔들어 보고 다시 한번 세게 눌렀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제야 며칠 전부터 약을 미뤄둔 제 고집이 그 순간 칼날처럼 저를 겨눴어요. 당황한 저는 다시 누르려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흡입기는 바닥에 떨어져 사람들의 발 사이로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저는 주저앉아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 발들 사이로 그건 그대로 사라져버렸어요. 저는 바닥을 더듬으며 그걸 찾으려 했지만 손에 닿는 건 차가운 시멘트뿐이었습니다. 축제의 발걸음들이 그 위를 무심히 지나갔고 저는 그 무릎 높이의 어둠 속에서 점점 더 작아졌어요. 그 순간부터 호흡이 빠르게 가팔라졌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목에서 휘파람 같은 쇳소리가 났어요.
가슴은 안쪽이 단단히 잠긴 것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깊게 마시려 해도 공기가 절반밖에 들어오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한번 들어온 공기가 가슴에 갇혀 다시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눈앞이 부옇게 흐려지고 손끝과 입술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마비되는 느낌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저는 벽을 짚고 겨우 버텼지만 다리에 점점 힘이 풀렸어요. 귓속에서 제 심장 소리만 쿵쿵 울렸습니다. 그 박동이 어찌나 빠른지 가슴이 그대로 터질 것만 같았어요. 머릿속에 파리가 스쳤어요. 집이었다면 여분의 약이 있었을 텐데. 늘 다니던 병원이 있었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기면 한 걸음에 달려와 줄 가족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여기는 제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이라고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코웃음 친 바로 그 나라요. 이런 낯선 곳에서 한밤중에 아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곳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축제의 음악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화려한 불빛이 제게서 아득히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서 저는 완벽하게 혼자였어요. 누구 하나 붙잡고 도와달라고 말할 힘도 그럴 한국말도 제겐 없었습니다. 저는 평생 약함을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써왔는데 정작 그 약함이 저를 죽이려는 순간에 곁엔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달라는 그 한마디조차 저는 끝까지 누구에게도 내밀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 공포가 숨보다 먼저 저를 짓눌렀어요. 차오르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엄마 얼굴이, 아빠 얼굴이, 그리고 며칠 내내 제가 모질게 굴었던 지원의 얼굴이 흐릿하게 스쳐갔어요. 바로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와락 붙잡았어요. 지원이었습니다. 멀리서도 제가 무리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줄곧 살피며 따라온 거였어요. 지원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어요. 클로에, 천식이지. 나 봐, 내 눈 봐. 숨 천천히, 나랑 같이. 지원은 그러면서 한 손으로 제 등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는 곧바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도 속으로 생각했어요. 여기서 구급차를 부른들, 이 복잡한 밤에, 이 낯선 도시 한복판에, 그게 대체 언제 온다고. 파리에서 응급차를 기다리다 지쳐본 그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대할 힘조차 없었어요. 지원이 응급번호를 누르자 신호음이 채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받았습니다. 단 한 통, 한 번의 전화였어요. 지원은 빠르고 침착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제 위치와 나이 천식이라는 것, 흡입기를 잃어버렸다는 것까지 또박또박 전했어요. 그리고 통화가 이어지는 그 짧은 사이에 외국인인 제 상황을 알린 지원에게 곧바로 프랑스어 통역이 3자 통화로 연결됐습니다. 한밤중에 단 몇 분 만에요. 그 도시의 응급 통역망은 20개가 넘는 언어를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끊기지 않고 받고 있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침착한 목소리가 제 모국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그 순간 흐려지던 정신 속에서도 그게 프랑스어라는 걸 알아들었습니다. 낯선 나라 한복판, 아무도 제 말을 못 알아듣는 줄로만 알았던 그 어둠 속에서 제 모국어를 또렷이 발음하는 목소리가 전화 너머에 있었어요. 통역사는 제 호흡을 한 단계씩 짚어줬습니다. 천천히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쉬라고요. 지원은 제게 영어로 차분히 말을 건넸어요. 클로에, 괜찮아, 곧 와. 나 여기 있어. 숨, 나랑 같이 천천히. 한쪽에선 지원의 손이 제 등을 받치고 다른 한쪽에선 전화기 너머 통역사의 목소리가 제 호흡을 붙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두 목소리 사이에서 끊어질 것 같던 숨을 겨우겨우 이어갔어요. 그리고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고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양옆으로 길을 터줬고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누구 하나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산소가 폐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 순간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고마운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막혀있던 가슴 한 구석이 아주 천천히 한 줄기씩 열리는 것 같았어요. 구급차 안에서 대원들은 제 손끝에 작은 기계를 집어 산소 수치를 살폈어요. 처음 찍힌 숫자는 87이었습니다. 정상이라면 95을 넘겨야 하는 그 숫자가
위태롭게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어요. 한 대원이 그 숫자를 보고 곁에 동료에게 짧게 무언가를 일렀고 곧 마스크로 흘러드는 산소가 조금 더 세졌습니다. 그러자 그 숫자가 한 칸씩 올라왔습니다. 87에서 90, 90에서 90셋, 그리고 95. 저는 흐릿한 눈으로 그 숫자가 차오르는 걸 바라봤어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제 목숨이 한 칸씩 안전한 쪽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대원이 저를 안심시키듯 어깨를 토닥였고 지원이 그 말을 프랑스어로 옮겨줬어요. 곧 괜찮아질 거래, 클로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제가 변방이라 비웃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사람을 바치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누구도 저를 외국인이라고 귀찮은 환자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숨이 막혀 실려온 한 아이였을 뿐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하기까지 신고 전화를 건 그 순간부터 꼭 15분이었습니다. 15분이요. 저는 파리에서 응급실 침대 하나를 잡으려고 복도에서 5시간을 떨며 기다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곳에서는 외국인인 제가 15분 만에 의사 앞에 누워 산소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미리 연락을 받은 의료진이 곧바로 저를 맞았어요. 누구도 제게 서류부터 내밀거나 보험이 있느냐고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분무 치료를 시작했어요. 약물이 섞인 안개를 들이마시자 잠겼던 가슴이 한 겹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쇳소리가 잦아들고 차갑던 손끝에 다시 온기가 돌았어요. 마비된 것 같던 손가락이 다시 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그 병원에서 하룻밤을 관찰받으며 보냈습니다. 숨이 천천히 돌아오고 정신이 들었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지원이었어요. 그 애는 축제 현장에서부터 구급차, 그리고 응급실까지 단 한순간도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잠시 끊길 때면 직접 제 말을 옮겨줬고 밤이 깊어가는데도 침대 옆 딱딱한 보조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면서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녘 잠깐 눈을 떴을 때도 지원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제가 깰까봐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제 손등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제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인솔 선생님도 한밤중에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선생님은 한국어를 못하셨기에 지원에게 통역을 부탁하며 함께 있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밤은 지원과 선생님이 번갈아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손끝에 작은 기계에 뜬 산소 수치가 87까지 떨어졌다가 한 칸 한 칸 정상으로 올라오는 걸 저는 마스크 너머로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며칠 내내 저는 이 아이에게 가시처럼 굴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다 쇼라고 연출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리고 이 아이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제 숨을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평생 제 안에 심어준 그 단단한 믿음에 소리 없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결 가벼워진 가슴으로 눈을 떴습니다. 지원은 여전히 곁에 있었어요. 밤새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그래도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클로에, 안색이 돌아왔네. 정말 다행이야.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힘들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지원아, 나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잖아. 너희 나라를 그렇게 비웃었고. 그런데 왜 밤새 내 옆에 있었어? 그냥 선생님께 맡기고 가도 됐잖아. 지원은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릴 때 지원의 어머니가 오래 편찮으셨대요. 형편이 어려워온 가족이 막막하던 그 시절 한국에 와 있던 어느 외국인 봉사자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지원의 가족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병원비를 보태주고 어린 지원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줬다고요. 그 사람이 떠나면서 남긴 말이 언젠가 너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거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였대요. 지원은 그 말을 잊지 않으려고 언젠가 외국인을 돕고 싶어서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클로에, 나는 그때 받은 걸 너한테 돌려준 것뿐이야. 그게 다야. 지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만 울어버렸어요. 제가 일주일 내내 그악스럽게 지키려던 그 자존심이 그 한마디 앞에서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는 가진 것만 믿고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을 함부로 깔봤던 거예요. 지원은 어려서 받은 작은 친절 하나를 평생 가슴에 품고
그걸 갚을 나를 위해 남의 나라 말까지 배운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친절을 며칠 내내 발로 차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친구가 안경을 깨뜨렸을 때 지원이 그 가게까지 일일이 데려가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졌을 때도,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도 지원은 늘 한 걸음 앞에서 우리를 챙겼어요. 제가 퉁명스럽게 굴 때마다 지원은 한 번도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친절을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비웃었는데 정작 그 친절이 한밤중에 제 숨을 붙들어줬던 겁니다. 저는 제가 비웃던 바로 그 손에 목숨을 빚진 거였어요.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약했던 사람은 한밤에 숨이 막혀 쓰러진 제가 아니라 끝까지 마음을 닫고 누구의 손도 잡지 않으려던 며칠 전에 저였다는 걸요. 병원에서 퇴원 수속을 밟던 날 또 한 번 저는 멈춰섰습니다. 그 밤의 구급차 이송에는 단 한 푼도 청구되지 않았어요. 0원이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주말밤 응급진료 한 번에 200유로가 넘는 청구서를 받아든 적이 있었거든요. 산소치료와 분무치료, 그리고 하룻밤 입원 관찰까지 받은 그날. 병원비는 학교가 단체로 들어둔 여행자 보험으로 거의 다 처리됐습니다. 인솔 선생님이 정산을 마치고 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직접 부담한 돈은 파리에서였다면 냈을 액수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요. 그날 그 도시에서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일어난 일이 그랬습니다. 제가 변방이라 부르던 곳이 사실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저보다 훨씬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전 파리의 엄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 얼굴을 본 엄마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클로에, 왜 천식이 있다고 약이 떨어졌다고 한마디를 안 했니?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저는 엄마한테도 늘 강한 딸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약함을 숨기느라 정작 저를 아끼는 사람들에게 손 내밀 기회조차 막고 있었다는 걸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사실은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낮 아버지와도 잠깐 통화가 닿았습니다. 저는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그저 한국에서 잠깐 아팠지만 이제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런데 평소엔 늘 단단하시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클로에, 정말 괜찮은 거지? 거기 의료는 믿을 만하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그 나라를 변방이라 부르시던 아버지의 입에서 그 나라 의료를 묻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아빠가 생각하던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친구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입에 달고 살던 말을 정반대로 바꿔 말했어요. 얘들아, 내가 틀렸어. 다 보여주기식이라고 연출이라고 했던 거, 그거 전부 내가 틀렸어. 나 어젯밤에 저 사람들 손에 숨을 돌려받았어. 신고하고 15분 만에 영원해. 친구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은 다들 진작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건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엠마가 다가와 저를 꼭 안았어요. 클로에, 내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며칠 전에 너랑 다퉈서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나야. 끝까지 고집 부린 건 나잖아. 그날 저녁엔 인솔 선생님이 제 병실에 들르셨어요. 선생님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클로에, 솔직히 나도 이 여행이 걱정됐었다. 그런데 어젯밤 이 나라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부끄러웠어. 우리가 무언가를 가르치러 온 게 아니라 배우러 온 거였구나 싶더구나. 저는 그 말에 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칠 전 제가 코웃음 쳤던 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떠올렸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화나던 거리, 자정 가까운 시각에 혼자 강변을 달리던 여자, 2시간이 지나도 주인을 기다리던 휴대폰, 30분 만에 새것이 되어 나오던 안경. 저는 그걸 다 운이거나 연출이라고 했었죠. 하지만 그건 운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 나라가 오랜 세월 차곡차곡 쌓아온 사람을 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숨을 돌려준 그 15분도 바로 그 위에서 나온 거였어요. 제가 비웃던 한 끼 식사도, 지원의 그 웃음도 전부 다요. 그 하나하나가 모여
한밤중에 쓰러진 외국인 아이 하나를 받쳐든 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병실 창밖으로 환하게 빛나는 서울의 거리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엔 저 불빛마저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지켜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그 도시 위에서 그 사람들 덕분에 아직 숨을 쉬고 있었으니까요. 저 수많은 불빛 어딘가에는 오늘 밤에도 누군가의 숨을 받쳐주는 손이 깨어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끝나고 우리는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파리가 어쩐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입국 심사대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이 보였어요. 며칠 전 10초 만에 통과하던 그 자동 심사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익숙하던 거리가 조금은 무뚝뚝해 보였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자꾸 의문이 들었어요. 길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진다면 저 사람은 15분 안에 의사 앞에 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모국어를 알아듣는 목소리가 단 몇 분 만에 전화 너머에 닿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거리의 인적이 끊기자 저는 며칠 전 자정에도 화나던 그 거리를 혼자 달리던 그 여자를 다시 떠올렸어요. 집에 돌아온 날 밤 저는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조심스레 되물었습니다. 아빠, 문명의 기준이 뭐예요? 한밤중에 낯선 외국 아이가 숨을 못 쉬고 쓰러졌을 때 신고 한 통에 15분 만에 달려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손을 내미는 거. 그게 문명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평생 유럽이 세상의 중심이라 믿어오신 분에게 저는 그 밤에 제가 본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87에서 95까지 올라오던 그 숫자도요. 전화 너머에서 제 모국어를 또박또박 발음하던 그 목소리도요. 아버지는 끝내 길게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조금 흔들리는 걸 저는 봤어요. 그리고 작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클로에, 아빠가 가보지 않은 곳을 너무 쉽게 말했나 보다. 평생 세계를 누비신 외교관 아버지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 아이의 한밤이 필요했던 거예요. 며칠 뒤 아버지는 서재에 오래 걸려있던 세계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계셨어요. 늘 유럽이 한가운데에 놓이도록 펼쳐두던 그 지도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그날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늦었지만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툰 발음으로 인사말 하나를 익힐 때마다 그 밤 제 모국어를 알아듣던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누군가의 낯선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의료 쪽으로 진로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약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 밤의 구급 대원들처럼요. 저는 그날 밤 산소가 들어오던 그 첫 순간의 감각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그 첫 숨을 돌려주는 사람이 된다는 건 이제 제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의 일을 겪은 뒤로 저는 제 천식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가방 깊은 곳에 숨겨두던 흡입기를 이제는 늘 손 닿는 자리에 둡니다. 여분의 약도 2개씩 챙겨요.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나 천식이 있어. 혹시 내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면 이렇게 해줘 하고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던 순간 10년 가까이 저를 짓누르던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약함을 숨기는 게 강한 게 아니라 약함을 말할 수 있는 게 강한 거였다는 걸 저는 그 한밤을 겪고서야 알았습니다. 지원과는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가끔 영상으로 얼굴을 보며 웃을 때면 그 새벽의 응급실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져요. 지원은 여전히 힘든 일이 있으면 밤에도 전화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제는 제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다음 방학엔 제가 직접 서울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무시하러 가는 손님이 아니라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으로요. 그 골목시장에서 끝내 입에 대지 못했던 그 따뜻한 음식들도 이번엔 하나하나 맛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받아준 그 응급실에도 늦었지만 인사를 하고 싶어요. 그날 제 산소 수치가 87에서 다시 차오르도록 곁을 지켜준 사람들에게요. 저는 한국이 완벽한 나라라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나라든 그늘은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한 가지를 분명히 배웠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가장 화려한 곳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이 한밤에 쓰러졌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걸요. 그게 15분이라는 시간으로 영원이라는 청구서로 제 모국어를 알아듣던 한 통의 전화로 제게 증명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가진 것만 믿고 제 눈으로 보지도 못한 것을 함부로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 오만이 저를 그 밤의 벼랑 끝까지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 벼랑에서 저를 끌어올린 건 제가 그토록 깔보던 사람들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리 단정 지어버린 것이 있진 않으신가요? 저처럼 벼랑 끝에서 부끄러워지기 전에 한 번쯤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가장 비웃다가 그 나라의 숨을 빚진 프랑스의 한 학생, 클로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더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